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어쩌녁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 IPTV는. 그래서 안성기 주연의 영화를 하나 다운로드해서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화장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안성기는 아주 커다란 화장품 회사의 홍보 담당 상무입니다. 부인은 뇌종양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그리고 본인은 성공한 직장인이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면 참 남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 호스로 뽑아서 바지 밑에 비닐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였죠. 안성기의 부인은 결국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안성기는 죽어가는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홍보 담당 그 부서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죠. 물론 영화 끝까지 아무런 관계 없이 끝납니다. 마치 영화 은교였나요? 은교에서 그 노인네와 어린아이의 사랑을 다룬 그 영화에서처럼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참으로 비참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기술했을 따름이에요. 임근택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영화를 보는 이 60대 바로 직전에 있는 저희 기분은 아주 더러웠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노래영화. 제가 아침에 별로 유쾌하지 않는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경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KBS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 오늘 뭐가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2010년에 일본 NHK가 방송한 무연사회, 즉 연고가 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일본 열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은 도쿄도면 우리로 치면 서울특별시 같은 곳입니다. 일본의 그 지방행정 조직은 도도부엔 해가지고 도쿄도 그리고 오사카부 그리고 현 우리나라의 지금 도죠. 그래서 도도부엔이라고 이제 교도가 두 번째 도든가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 즉 도쿄특별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앞으로 쓰러져 오랫동안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족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앉은 자세로 갑작스럽게 죽은 겁니다. 근데 가족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다가구 주택에서 죽은 시체는 한참 뒤에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일들은 몇 번 있었죠. NHK 취재팀은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이렇게 혼자 살다가 숨진 무연 사망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직접 확인 위해서 일일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의 무연 사망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죽는
할머니의 숫자 한 해에만 무려 3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가 됐다고 합니다. 늘어난 수명에 대비해서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TV를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갑자기 닥쳐온 초고령화 사회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무연사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일본인들의 서글픈 단면이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그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보다 노후 대비 훨씬 더 심각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이미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적나라하게 목격하고도 아무런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9%입니다. 일본 2배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불명의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노인 빈곤율 더 심각해져요. 이제 베이비 부머, 이른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출생자, 저도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딱 중간에 있죠. 7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됩니다.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2026년 되면요, 80대 이상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연사회에 나오는 그 노인처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쓸쓸히 단칸방에서 TV 보다가 사망하지 않으려면 노령화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준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50대 중에서 노후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45%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저도 45%에 속하지 않고 55%에 속합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가 부실한 탓에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생긴 조그마한 자산을 어떻게든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개판이에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 낮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저성장으로 접어듭니다. 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더 최악인 것이 청년 세대에 대한 대비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중에서 20대에서 최초로 직장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르바이트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인생들이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를 사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노령화로 봐도 개판,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로 봐도 개판 5분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참 생각하면 캄캄한데,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했던 정권, 대한민국 유사일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때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경포대, 지금 요즘 뜬다는 손학규 씨가 했던 얘기예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각종 지표를 볼 때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나아갔던 겁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수라면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것은 노무현 정권 이후에 들어설 이른바 보수 정권이 최소한 인간의 정권이라고 믿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인간의 정권이 아니라 정말로 짐승의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개판이죠. 정권 안 잡고 있고, 게다가 소수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희망 섞인 구석들도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키우고 아끼고 그래서 이 야만의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세월호 키우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욕말하지 말고 아니 뭐 특정인을 금액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이 아니면 박원순이 아니면 안철수 아니면 누구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지금 정권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오후 1시에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립니다. 미래입통조합 국민TV 임시대의원 총회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이사장에서 물러납니다. 새로운 이사장 뽑힐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은 상임이사에서도 물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만두는데 니까지 그만두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직원이 그만두는 거하고 임원이 그만두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2년 몇 개월 상임이사로 재직했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위기에 처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는 사람을 바꿔서 뭔가 분위기를 쇄신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저는 조합원으로 돌아가더라도 김용민 조합원처럼 지금 방송 안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국민 라디오에서 당시 필요 없어 하면 안 나가겠지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쓸모 있다고 생각돼서 출연료 주면은 방송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마 방송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합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6월 6일 오후 1시 마포구청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 모두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할 좋은 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사에서 물러나서 상임이사가 없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사들 나옵니다.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유통지와 국민TV가 이기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하고 나아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제 많이 호전됐고 올 말쯤 되면은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추스리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미디어유통지와 국민TV가 조직에 의한 일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사실 김용민, 서영석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노정면 전 국장이 부임하면서는 또 뉴스K가 노정면 1인 체제로 움직이는 그런 시기였고 국민라디오 김용민국장 그만두기 전까지는 김용민 1인 체제로 움직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노정면, 김용면 두 분이 그만둔 것은 미디어유통지와 국민TV의 엄청난 손실이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또 머지않은 훗날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기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더 영속성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꿔나간다면은 오히려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합원으로 돌아가더라도 미디어유통지와 국민TV 아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 기여 다 할 생각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검찰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치지 않기로 결론을 어제 냈습니다. 네. 홍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 전 총리는 기소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지만 기소는 되겠죠.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역시 그러는 사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이 정해질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인물 중 처음으로 사법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증거와 증인, 진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처리로 맥없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자인한 건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 원 이내이면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내부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의 경중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가 이러한 행태를 벌였다면 당연히 구속이겠죠. 수사 초기 검찰은 성 전 회장, 성 전 의원의 측근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잡아가뒀습니다. 이들은 구속하면서 정작 검은 돈을 받은 쪽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죠. 검찰 앞에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의혹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 자금을 다루는 핵심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선 자금 수사에 쭈뼛거리는 눈치입니다. 홍 지사 등에 비해 물증이나 목격자 등이 없다는 한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죠. 성 전 회장의 한 지인은 2012년 10월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이 가져온 현금 6억 원을 1억, 2억, 3억씩 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았다면서 여야 중진 의원 3명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중 새누리당 인사 2명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단서와 정황이라면 수사를 미적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 아니, 이 검찰의 수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법무부 장관을 황교안이가 총리 지명받았다고 하네요. 아, 속보가 나왔군요. 예. 아니, 우리 청취자가 올려서 뉴스 특보에 가지고 황교안 총리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황교안이를 지명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로 황교안이를 지명하네요. 포스보님이 속보 전해주셨군요. 예. 아니 이런 정권이 오죽하겠어요. 온갖 논란과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서 초지일관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 사인으로 야당도 순순히 참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였네요.
왜 이렇게 건건이 강경 맞불일까요? 아니, 이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람이 코너에 몰릴 때는 이성을 상실합니다.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딱 그 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당과도 엇박자고, 그 다음에 정무장관도 뭐, 정무수석이지, 정무장관이 없으니까, 정무수석도 뭐 사표 4개 만들고,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자범, 뭐,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공안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안 통치 축이 과거에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었는데요. 국정원은 엄지에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뭔가 하긴 하리라고 봐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뭔지는 아직까지는 안 드러났으니까 모르지.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부러지게 드러나는 곳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검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게 검찰을 놓칠 경우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내시들의 어떤 그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지일간 그랬습니다. 이게 최동욱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야. 야, 검찰총장 잘못했더니 완전히 작살났다. 그래서 이 검찰 라인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해가지고, 검찰 출신들을 비서실장, 무슨 민정수석에도 아주 고참 검사 출신을 갖다가 때려도 안 치고, 급기야는 이제 황교안을, 최동욱 때려잡기에 말하자면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황교안 아닙니까? 또 통합진보당 해산. 그렇죠. 등등. 이제 황교안을 결국은 총리에 지명하는 건데, 뭐 순순히 야당이 이제 넘어갈 수도 없겠거니와, 강경파가 득세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참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한테서 애정만 가질 게 아니라 교훈도 얻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왜 죽었습니까? 비서실장에 했던 차지철이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400만 명도 죽였습니다. 부마항령 때. 명령만 내리시면은 밀어버리겠다. 작살을 내겠다. 차지철이 죽자 전두환이가 광주를 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경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저항을 받게 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종편과 조중동을 믿어서 하는 얘기겠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KBS, MBC는 거의 식물 방송 비슷하게 돼가고 있고, 이러니,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오판하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애초부터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이거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그 점이 없었다면은, 정치 자금 하나만 있었다면은 또 문제는 다른데,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명박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관건을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예. 라는 거는 사실상 팩트거든요. 따라서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다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개헌 논의가 진행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무슨 국무회의도 아니고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정치권도 없었고 시민단체도 없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개헌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했다. 근데 내가 개헌하자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권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1, 2위를 다투면서 그때 열린우리당인가 그 후보들은 김건태, 정동영 0.5%, 1.2%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명박 18%, 박근혜 22% 이럴 때예요. 한나라당은 정권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정권을 10년 뺏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변수가 생기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헌을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그렇고 그 보수 언론들도 등달아서 반대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냥 반대야. 뭐 야당, 시민단체도 비겁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이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이제 피해간 적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초들이 얘기하면 잡아가두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정권이에요.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법 대선 자금까지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이게 이 폭발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누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당초 사실 홍문종을 건드려야 돼요. 여기서 선거 핵심으로서 돈 받은 사람은 홍문종이거든. 허태열이가 받고 김기춘이가 받은 거는 2007년 얘기야. 2007년. 돈 받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 뭐 설사 받아뒀으면 치더라도 이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그리고 2007년도는 이명박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 홍문종이가 받았다고 써놓은 2억 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정복이라든지 서병수라고 이름은 거론 안 했습니다. 부산시장이라고 했는데, 허담식이 일은 없다고 내 얘기를 했잖아. 그럼 뭐 서병수지. 서병수 본인이 이름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간 건 다 그때 선거 캠프의 핵심들이었거든. 이게 돈을 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혹은 그야말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한다는 거는 뭐 그렇고요. 여기서 뭔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 특검으로 가든지 뭐 수를 안 할 겁니다.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앉힌 거는 결국은 이 성완종 리스트 전국 일단 돌파, 요 관리, 요거를 최우선적으로 맡기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제 성완종 그렇죠. 전국이고, 예. 크게 보면은 공안 통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야, 이렇게 철저하게 공안 통치로 일관하리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 했는데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러다가 인물도 없는데, 황교안이를 총임명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진담이 됐네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장관이 되면서 한번 뭐 청문회는 했으니까, 비교적 좀, 뭐 그런 그 점도. 자체로는 좀 수월할 텐데. 근데 이제, 또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잘 모르는 시기였고 그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장관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1대1로 총리로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관이 되고 난 뒤에 행적 중에서 최동욱 주기와 관련된 행적은 불투명한 구석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임기 중반전을 이제 막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이 공안에 더 약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행무소 담벼락 위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깜빵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일반 사회고 뭐 그런 그럴 만큼 이권에 대한 이제 유혹이 많은 자리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뭐 경험한 바로는 아무래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더 취약하죠. 그래서 황교안을 밀어붙이면은 이제 새누리당은 또 공멸할 수 없다는 또 그런 또 공감대도 있거든요. 황교안 장관 총리마저 부결돼 버리면은 이건 같이 망한다 그런 게 있어서 야당이 뭐 극렬하게 반대하더라도 아주 대형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뭐 통과될 거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밀어붙이기로 임명을 하겠죠.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뭔가 돌출 변수가 튀어나오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서네요. 야권 입장에 서서 보자면은 뭐 이 청문회 전국에는 뭐 정의당도 그렇고 참여를 또 할 테니까 법사위가 아니죠. 예, 특위가 생길 테니까 아무튼 등등 다 참여를 하겠는데 네. 전체 야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내분 양상 이게 굉장히 걸리겠군요. 아니 이제 그래도 오히려 이제 참 보면은 그래요. 공교로워요 지금. 아니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진짜 이익으로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공멸의 위기를 만나면은 일단 친박 친이 없이 다 뭉쳐요. 그리고 친이 중에서도 이재호 같은 사람들 입 깍 다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깡패들 이익 집단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은 또 조직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건 조직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치면 이제 단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씨발 단결해가지고 누구 뭐 문재인 잘나는 거 잘 되는 꼴로 어떻게 보라고 이런 또 심리가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황교안 총리 정국을 맞이해서는 일치단결해가지고 예. 공격을 해야죠.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대표의 정치력인데 뭐 요즘 사실 뭐 정치력 운운하지만은 솔직히 과거에 DJ 정치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랜 반민주 투쟁 속에서 영남 특히 부산 경남은 김영삼, 호남은 김대중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이 아웃시키면은 당선이 못 되는 이게 사실은 카리스마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은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 DJ 복귀에 반대해가지고 김원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 김원기가 출마해도 DJ가 제 안 돼 하면은 떨어졌다고.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마구잡이로 그냥 계획 공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DJ는 계획 공천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13대 국회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는데 그때 평민년이 바로 DJ 작품입니다. 제 인사들 그때 이해찬 총리도 말하자면 젊은 이해찬이 스카웃 돼가지고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요. 관악에서 아마 출마했을 거야.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계획 공천도 되고 하거든. 근데 지금 뭐 사실 이제 유일하게 그런 카리스마를 이은 인물이 박근혜입니다. 그리고 과거 새누리당에는 있었어요.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은 됩니다. 이해창 박근혜 쫓아내가지고 박근혜 그때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대구 근처에 구미에 공천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집니다. 한 명도 안 돼. 이거는 박근혜냐 이해창이냐가 아니라 얕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인물에게 모든 걸 밀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게 존재를 하면은 또 되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은 그런 게 있는데 좀 새정치민주라면 그런 건 없어. 그러면은 문재인 리더십이 도대체 뭐야? 아니 까부는 놈 있으면은 공천 배제시키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출마해도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니 뭐 천정배 당선되는 거 봐. 그렇잖아. 그 영이 서겠어? 그 영 안 서는 문재인한테 왜 그 리더십이 없느냐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황교안 총리 지명 정국 문재인 대표는 참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죠. 예.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야당은 늘 분열하고 힘이 없습니다. 왜? 여당은 검찰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사실은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은 자기 손을 묶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검찰을 독립시키고 완벽하게, 그러나 뭐 독립시켜도 감시할 수 있는 또 견제장치는 둬야죠. 견제장치를 권력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둬야 되겠지만 또 이거 너무 독립시켜 놓으면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이원화시키고 그리고 주요한 검찰 요직은 뭐 선거로 선출직으로 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방선거를 할 때 러닝메이트제로 예를 들어서 시장, 교육감 그다음에 검찰총장 러닝메이트제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지방은 검사장이지 지방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뽑는다든지 이런 식의 전면적인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정권이 들었으면은 온갖 악용해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하튼 뭐 이제 야당이 정신 차려서 황교안 정국을 잘 돌파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또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도 올라가 버리면 또 직선을 못 해요. 사실 그때 이해창 카리스마의 원천은 이해창이가 끊임없이 대선 후보 1위를 했거든.
지지도 1위를. 이제 이해창이야말로 이제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다 1위 하다가 막판에 걸려가지고 DJ한테 무너져. 그다음에 노무현한테 무너져. 마지막에는 이게 박근혜 대타로 출마해가지고 창피만 당해. 참 이해창 씨도 불행한 인물이에요. 난 이해창 씨는 참 그때 그 김영삼 치하에서 총리할 때 참 호의적으로 봤거든요. 사람이 괜찮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 보수 정당에 몸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완전히 개판을 운전으로 가더라고. 참 그런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이 됐네. 다음. 예.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시점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 사무처 등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돼야 활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또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특조위 시한 논란. 순리대로 가면 안 되나.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7조에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이 1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원회는 그때 구성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실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된 이후죠. 세월호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 논란으로 불과 열흘 전에야 공포됐습니다. 그나마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아 특조위가 출범을 늦추고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했고 유 장관도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제 구성상 위원회에 포함되는 사무처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그간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을 미루어 사무실에는 집기나 인력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 반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죠. 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5달을 허비했으니까 기간을 늘려잡아도 불과 1년 남은 셈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신체 인양 시점을 일러야 내년 10월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조위 조사 활동은 4개월 앞서서 종료됩니다. 세월호 시행령은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냥 놔둔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특조위가 개점 휴업 상태라며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매사 이런 식이니 이 정부에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을 늘 해오던 의심인데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아니 뭐 이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예.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사설을 썼네요. 예, 뭐 우리 신문들의 이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일보가 그나마 좀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정권에 비판적이라면 네. 뭐 조중동은 중앙일보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중앙일보는 결이 좀 달라요. 뭐 완전 재벌 신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석이 좀 있고 그러나 재벌의 이익에 딱 맞부닥치면은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측면이 또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여하튼 뭐 이제 친정부 신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남아있는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데 홍매일보나 세계일보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정부 성향이 강합니다. 뭐 세계일보가 과거 뭐 특종해가지고 이제 정권하고 뭐 약간 각을 세운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종교재단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종교재단이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항상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실상 그 정부 기관지였는데 그 주주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부 있기만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일보가 그나마 좀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한국일보도 맞아. 요즘 뭐 쭉 보면은 정치 분야에 관한 거의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하고 그 맥을 같이 해요. 예. 그 이야기는 중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니 난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이제 구라를 쳤는데 이걸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걸 이제 저기 정권 차원에서 뭐 사실상 노인 중에서 이제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한 70%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사기를 친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납득은 돼요. 아, 쟤들이 뭐 그때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는데 실제 집권하고 보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줄 모양이다. 세금도 걷으면 되는데 그건 죽어도 깨나도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설명은 되거든요. 설명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용납은 못하지만은 근데 세월호 문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안전 문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권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해수부 애들 데리고 박근혜가 순장할 거야. 봐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아니 그래서 해양 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서 뭐 국민 안전처 만들었으니까 뭐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거 싹싹싹 해가지고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가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그 안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는 데를 방해하고 하나 보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아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7시간 실종돼 있는 것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건지 도대체 뭘 했길래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동안 예산도 안 주고 해가지고 사실 그 특조위 가면은 특조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강화문 나가가지고 그냥 퇴무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찍기도 없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그때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진짜 그런 얘기하고 있는 놈 있으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예요. 지난 5달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 납득이 안 가.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진짜 나 그것이 알고 싶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그건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7시간이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이해는 가요. 그러면 7시간을 뭘 했길래 도대체. 아니 청와대 경례 있었다며. 아니 그럼 됐지. 근데 내가 뭐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신경 못 썼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로 용고 넘어갈 건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질게 굴고 수백 명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박근혜를 갖다 가려주기 위해서 장관이란 작자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이 시점 가지고 논쟁을 벌일 텐데 결국 조문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하루 이틀 새 되는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허비하면 이게 허비했는데 만약에 올 1월부터 시작된 걸로 봐야 된다. 이 정부의 완력 앞에서 특조위가 어쩔 수 없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반년 넘게 또 지나고 그냥 허비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5개월을 갖다가 이제 합산을 해주면은 뭐 6개월을 더 연장하더라도 1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내년 한 5월이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이제 6개월 연장 안 하면 올 말이면 끝나요. 끝나잖아. 끝나고 6개월 연장하자고 뭐 징징 짜가지고 뭐 그렇게 온갖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줬다 손 칩시다. 그럼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선체 연장은 그때 아직 완료도 안 됐어. 아니 선체를 꺼내봐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는 것도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랄 병을 다치더니 뭐 국민 여론이 뭐 70%를 넘고 하니까 이제 해주겠다 해놓고 결국은 특조위 활동 끝나고 나서 인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내가 진짜 궁금해요. 선체 인양을 하면 씨발 뭐 박근혜가 그냥 정권 물러나 하야해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좀 중요해 보이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피니언 비평에서 한 꼭지를 좀 한 가지 토픽을 더 다뤄 보도록 하죠. 자, 중앙대 얘기입니다. 박용선 아저씨. 박용선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직 시절 남학생 우대 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건 정말 쇼킹합니다. 쇼킹. 양성평등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일 뿐만이 아니라
대입의 공정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해지는 박 전 이사장의 발언 내용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분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 하느냐. 예, 분바르는 여학생이란 표현 자체부터가 아니 뭐 이제 영감탱이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 박용석 씨가 나이가 몇인가?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튼 이런 전근대적인 성차별 의식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 뽑으라는 황금 만능주의식 계산법이 뒤섞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아니 한겨레 사설을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 기호진 PD는 젊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 나이 세대들은 네. 이런 기괴한 세계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문제는 이제 저 같은 장삼이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생각을 갖고 있다도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60대, 70대 노인네들 물어보면 아마 박영성이 얘기 뒤돌아서는 뭐 틀린 얘기 아니냐 이 기절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걸 밝혀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박영선 씨는 거기에 다 해당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박영선 나쁜 놈이지. 이메일 보냈다면서. 예. 뭐 이메일 보냈으면은 뭐 거짓말도 못 하겠네. 뭐 어느 누가 또 이메일 확 공개해버리면 그렇죠. 그 변명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젊은 세대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감탱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대처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한겨레 사설 가보겠습니다. 네. 박용성표 중앙대의 총체적 파탄. 그동안 하나둘 드러나던 두산그룹 인수 뒤 중앙대의 삐뚤어진 모습 가운데 네. 이 박용선 전 이사장의 각종 어처구니 없는 언행 논란, 요거는 정점을 찍는 사태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고 있네요.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서 중앙대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두산그룹 쪽으로부터 상가 특혜 분양을 받고요. 총장 재직 때 기부금 수십억 원을 학교에 쓰지 않고 재단으로 돌린 혐의로 얼마 전에 구속됐습니다. 부패한 기업 운영의 구태가 대학에 그대로 이식이 된 꼴입니다. 중앙대는 순수 학문을 고사시킨다는 비판 속에서도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 조정을 앞장서 추진했죠. 이 또한 기업 논리를 막무가내로 대학에 들이댄 패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교수들의 목을 치겠다고 막말을 했던 망난입니까? 목치게? 아이 뭐 단두대가 유행인가 봐. 예.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따라 사는 거지. 참. 뭐 기호틴 전국도 아니고 지금. 네.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던 재단 이사장이 급기야 대학 입시의 공정성마저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해서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됐던 두산그룹 체제의 중앙대 실험은 이로써 총체적 파탄을 맞았습니다. 대학에 기업 논리를 주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하려 드는 기업의 생리는 대학 운영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에게 대학을 이끌 만한 자질과 안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과 산업의 유기적 결합이 아무리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업이 주도하다가는 대학과 학문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긴 것이라고 한겨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죠. 대학이 주도하면서 필요하면은 이제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대부분은 이제 미국 대학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하버드 총장 되면은 그 대학 운영보다는 기부금 끌어오는 게 더 주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총장은 기부금 많이 끌어들여와 가지고 연봉을 1억 달러 받았다가 성과가 또 포함된 거겠죠. 또 그 미국 사회에서도 욕 있는 대로 이제 들어먹은 그런 기사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하튼 기업 총수가 대학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 개판되기 시작한 건데 참 보면은 한국 사회의 한계
난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봐요. 결국은 박용성처럼 무식하지 않으면은 재벌이 못 되는 거야. 이게 합리와 상식으로 무장해서 기업 경영을 하면은 예. 좋은 기업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기업은 못 되는 거예요. 유한양행 보십시오. 유한양행은 지금도 대학생들 중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에 꼽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유일한 예.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기여도도 높고요. 그리고 종업원들,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좋고, 그리고 또 각종 기업 전망도 좋은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근데 유한양행이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 아니잖아요. 아마 100대 기업 안에 간신히 들어갈 겁니다. 재벌 그룹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요. 하는 형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승계하는 사람들, 나는 김정은이를 보면서, 야, 김정은이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승계받는 놈들은 하나같이 그래요. 보십시오. 김정은이도 쉽게 얘기해서 출생 로또 맞은 놈 아닙니까? 지가 김정일이 아들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그 자리에 갔겠어? 자기 능력이 좋아서 그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찐 놈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김정일이 정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그 출생이라 로또를 맞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왕자님 대우를 받았을 거야. 그렇잖아요. 막 울면서 뭘 던지면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엉덩이부터 치면서 자식아 이게 정상인데 원래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안은 그 부모들이 외부 일로 바쁘니까 애를 직접 이 건사를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느 아들인데 금지어ገብ으로 뭐 그냥 울고 뭐 던지고 하면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제와 절제라는 걸 모르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외에는 다 인간이고 하인들이야. 자라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인들이거든.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모가지를 쳐야지 라는 식의 사고 분냄새 풀풀 풍기고 이런 애들보다는 오히려 기부금 낼 수 있는 무심한 새끼들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재벌 3세들에게 재벌 2세들에게 칼이 안 지어져 가지고 김정은처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 인간들이 칼을 쥐어줄 수 있는 이런 개판민국이 된다면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천박한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 어렸을 때부터 왜 독일이 인문학 교육을 중시를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히틀러한테 콕가닥 넘어가가지고 온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럽의 문화 풍토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미국의 시대가 지나고 심지어는 유로피안 드림을 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유럽의 시대가 온다. 뭐 약간 빠른 얘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교육에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육 보십시오. 개판 아닙니까? 오로지 그냥 남을 갖다가 밀치고 밟고 내만 앞장서 가면 되고 뒤에 있는 새끼들이 죽든 말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니 힘없는 민초들이야 그렇게 해서 뭐 생존하겠다고 하지만 있는 놈들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영업수단화, 예, 대학 인허가 무분별한, 그러니까 뭐 80% 대학 진학률이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것부터 해서 또 사학의 천국이 돼버린 그런 구조 등등을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거는 참 요원해 보이고 그리고 사학도 사학 나름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서구 사회에 사학 거기도 많죠. 그런데 뭐 경제 규모가 크고 우리보다 좀 압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정말 돈 많은 개인이 뭐 그냥 순수한 뜻만 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세운 차라리 그런 사학이라면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사학하면은 기업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영업 논리가 투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불행한 구조. 사회 분위기죠. 뭐 이제 우리의 사학은 미국 이제 시기거든요. 이제 사학을 없애고 대학을 국립화시키는 것이 유럽의 분위기라면 그렇죠. 이제 사학이 융성한 곳이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들 다 사학들입니다.
그 한 칸 밑에 이제 주립대, 우리 미국은 이제 국립대가 없으니까 주립대가 있는 거죠. 주립대가 이제 있는 건데 미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천박하진 않아요. 뭐 미국 대학이라고 해서 뭐 그런 기업 논리, 영업 논리가 없겠습니까? 뭐 저기 보조금이나 저기 기부금 많이 따오는 것도 결국은 그런 영업 논리인 건 맞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그냥 가니까 큰 피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없어. 그저 그냥 돌격 앞으로야. 목을 치니까 목소리. 중앙대에서 그 박용성이가 모가지 치라고 했는 김누리 교수가 누굽니까? 동문학 전공해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의 독일 학문 풍토, 대학 풍토를 보다가 한국에서 얼마나 한심하겠어. 예. 이건 뭐, 이게 대학이야? 아니,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발해야 맞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반발을 못 하겠습니까? 모가지 잘리면은 젠장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지금 우리 아들, 딸 지금 유학 가 있는 유학 비용 어떻게 되느냐. 딱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입 꽉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휴, 참.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중앙대가 사실 뭐 아주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근래 들어서 표면적으로요. 어떤 평가라 외부의 평가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학 능력 시험 보고 나면은 그 대학교 배치표 이런 거 뜨잖아요. 스카이 다음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의 지위를 서성한 뭐 그런 식으로 뭐 중경외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 지위를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확고하게 얻은 것 같은데 그게 비교적 최근인 걸로 저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제 박용성이 두산이 인수하면서 대학 평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올라간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아이 참 중앙대 참 대학의 서열을 정하고 이런 것들 진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열을 좋아할까? 박용선 전 이사장 표 중앙대가 상징하는 것 이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또 이런 대학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근데 근처에 가까운 대학들도 많이 어느 있잖아요. 정도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 머리 아픈 소식으로 꾸려봤는데 곧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